시장 상황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흑석동에 최근에 아크로 리버하임이 흑석 7구역 재개발한 전용 8사가 31억 2천만 원. 이게 갑자기 달라질까? 일단 입주 물량이 2026년 내년이죠. 한 4년, 5년 정도는 크게 줄어들 것 같고요. 금리, 전체적인 금리나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미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다 지정됐고 토지 거래가까지 묶였는데 더 나올 규제가 또 뭐가 있지? 그럼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올라가죠. 저는 결국에는 세금 규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한다고는 했는데 전제 조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집값이 안정된다면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촬영 기준 바로 어제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는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이제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날이 아주 좋습니다. 바로 촬영인데 오늘 그 아침부터 이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막 의견이 막 진짜 막 분분해요. 지금 의견이 분분하죠. 누가 뭐 총리 되니, 누가 뭐 국토부 장관 되니부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세금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소장님한테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대선 그 결과를 보시면서 뭐 어떻게 그냥 보셨는지 그냥 뭐 총평 뭐 그냥. 뭐 우리가 다 예상을 해가지고요. 뭐 특별히 기대나 설레임이나 아쉬움은 없었고요. 왜냐하면 이미 답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이미 발표되기 전에 많은 영상들을 여러 군데 가서 찍어놔서 매 내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다시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라는 두려운 마음을 좀 가지고. 아침에 결과를 봤는데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영상을 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결국에 이제 민주당 당선을 뭐 어느 정도 다들 예측은 했었단 워낙 말이죠.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에 이게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뭐 마지막까지도 이제 여론조사 공표는 안 했습니다만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도 이제 민주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라는 약간 두려운 마음 또는 집값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약간 기대되는 마음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정권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누가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이렇게 이 안에서 또 기회를 나오고. 찾아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크게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으로 이제 집값 방향성이 지금 대선 전에 막 서울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런 기조가 좀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조가 바뀔까요? 기조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이미 기조는 저는 정해지지 않았나 싶고 기조가 상승세로 서울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얘기고요. 이제 지방은 다른 얘기입니다. 양극화는 이미 벌어졌고 서울 집값이 상승을 한다는 게 이제 전제 조건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상승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측을 할 필요도 없겠죠. 집값이 상승하지 않은데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가만히 있는 부동산 시장에 칼을 들이대가지고 우리 세금을 갑자기 보유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정책은 후보 시절에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뜨거운 맛을 한번 봤으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괜히 어설프게 규제를 했다가 사실은 정권 교체가 저는 부동산 때문에 정권 교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마 크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동산 전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한데 시장 상황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강남 집값 보면 이게 뭐야. 흑석동에 최근에 아크로 리버하임이 흑석 7구역 재개발한 전용 8사가 31억 2천만 원. 강남 3구, 용산구를 빼고 뭐 고급 주택들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인데 그것도 대형도 아니고 아파트 전용 8사 국평이 31억을 넘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상징성이 큰 사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강남 3구 용산구 입장에서 보면 흑석동은 약간 동생이잖아요. 약간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인데 막내 동생이 30억이면 우리는 도대체 뭐 한겨. 우리 집값 올라가는 게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요. 마포하고 성동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같은 형제인데 쟤는 왜 저렇게 치고 올라가지? 우리는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주인 입장에서는 성동구도 최근 계속 신고가, 한진,
뭐 행당 한진 뭐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옛날 한진이 행당역 바로 역세권에 뭐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유명했던 이유는 뭐 가성비가 좋아서 유명했잖아요. 뭐 전용 84가 옛날 얘기입니다만 5억대에 뭐 살 수도 있었고 약간 만만한 아파트 세대 수도 많고 역세권인데 뭐 그래도 뭐 괜찮아 아파트는 좀 오래됐어도 뭐 괜찮아라는 수준에서 들어갔는데 그게 최근에 15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평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마포도 신고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옥수 금호동이나 마포 공덕 주변에 마레프라든지 뭐 힐스테이트나 이런 아파트들이 신고가 나오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 구축들도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흐름이라면 이게 갑자기 달라질까? 이게 뭐 일시적으로 뭐 토지거래가 구역을 풀어서 뭐 풍선 효과로 뭐 재지정을 해서 풍선 효과로 부작용이다라고 하면 주춤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입주 물량이 2026년 내년이죠. 부터 아마 한 4년, 5년 정도는 크게 줄어들 것 같고요.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냐라고 하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아무리 정부에서 노력을 해도 새 정부에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지만 빵 공장도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이 5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고 금리 인하 기존은 5월 금통위 때 한번 내렸고 아마 하반기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대출 금리를 얼마나 조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미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다 지정됐고 토지 거래가까지 묶였는데 더 나올 규제가 또 뭐가 있지? 세금 정도, 보유세 정도 올리거나 뭐 이렇게 세제할 수 있는데 정부는 세제는 손 안 대겠다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럼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올라가죠. 그러면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손 안 대겠다고 했는데 집값은 올라갑니다. 강남 3구, 용산구의 한강 벨트 올라가면 여기서 끝날 것인가. 최근에 영등포도 올라가고 광진구 당연히 올라가고 뭐 승북구 올라가는 거 시간 문제고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뭐 노도강까지도 안 가겠습니까?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어떤 식으로든 손을 대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딜레마잖아. 이거 무슨 손을 대야 될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강남을 손을 대야 될까? 아니면 확산되고 있는 지역을 규제로 묶어야 될까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 같고요. 보통 취임하고 한 달 정도는 정신이 없을 거고 한 달 지나면 8월 정도에 아마 첫 대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추석 전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여기서 이제 공급 대책은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 억제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이 약간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바람을 멈추지 않으면 산불이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나오긴 할 텐데 그게 뭐 대출 규제일 건지 아니면 뭐 세금을 뭐 중과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아예 토어제를 뭐 묶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뭐로 보세요? 아 이거 진짜 고민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뭘 해야 되지? 저는 우선은 그 대출을 좀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금리를 낮추고 있는 와중인데 대출을 막는다라고 하면 물론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7월부터 스트레스 대이사를 3단계 하잖아요. 하는데 여기서 추가로 대출을 규제한다는 게 LTV를 좀 조절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규제 지역은 지금도 LTV 얼마 안 나오는데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비규제 지역들은 70% 80%씩 막 나오니까 비규제 지역은 나오죠. 근데 지금이 비규제 지역들 강동이나 뭐 이런 지역들은 이제 뭐 그렇게 좀 틀어막을 수는 있는데 70% 80% 나오는 분들은 또 생애 최초나 이런 분들 아닌가요? 일반적인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이 70% 80% 받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방향성 자체가 청년들 신혼부부들한테 처음으로 집 사는 분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대출 받아서 사겠다는데 틀어 막아버리겠다. 그게 과연 옳은 정책인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고민이고 특히 이제 문제가 이제 강남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서초구 강남구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들 지역은 저는 이제 송파구도 이제 포함이 되고 용산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과연 소득 시장인가?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건 소득 대비 이제 규제를 하는 거고 물론 LTV는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분들이 대출을 풀로 받아서 사지 않으면 못 사는 시장인가? 원베일리 70억, 뭐 60억 아파트가 과연 대출 한도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사는 시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저는 적어도 강남 3구, 용산구에 대해서는 소득 시장이 아니라 자산 시장으로 저는 이동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금으로 산다. 뭐 현금으로 사든 부모님이 뭘 상속을 해주든 증여를 해주든 건물을 주든 무슨 식이든 내가 자산이 있든 기존에 아니면 1주택이 있든지 1주택이 있는데 팔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보태서 사든가 사업 소득이 있거나 뭔가 그런 개념의 시장인 거지.
돈이 좀 부족해서 대출을 받는다. 물론 자금 출처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죠. 뭐 큰 병원을 운영하는데 현금 다 주고 사면 아무래도 뉴스도 나올 것 같고 돈 있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그거 올라본들 얼마 오른다고. 내가 50억짜리 사가지고 2배 올라도 50억인데 내가 3년 일하면 50억 버는데 괜히 세무조사 당해가지고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야 라는 걸 제일 걱정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뭐 하지 않을 것 같고 대출이 나오면 활용은 하겠으나 돈이 없어서 대출 받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포나 송동이나 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이 어느 정도 먹히는 시장인데 대출 규제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계부채 관리가 이제 명분으로 까는데 가계부채 관리가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대출 규제를 하기에는 저는 이제 심리적인 효과를 본다면 먹힐까요? 저는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시절처럼 뭐 2006년인가 2007년도에 이제 DTI 규제가 시행되게 되는데 집값이 좀 잡힐 때가 돼서 심리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 구매 욕구가 약해진 상태에서 LTV만 하다가 DTI 규제를 딱 때리니 이거 뭐지? 신선한 충격에 먹힐 때가 돼서 먹혔는데 지금은 스트레스 DSR에 그것도 1단계, 2단계, 이제 3단계까지 풀로 적용되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규제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공포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효과 그래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한다고 해서 못 잡는 이유가 최근에 집을 사는 이유는 똘똘한 한 채잖아요. 극단적인 불안감이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싶은데 뭐가 불안하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안 사면 이제 못 따라갈 것 같다. 자산 격차. 그리고 이제 돈 없는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없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어차피 내가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고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뭐 강북이나 저 노도강이나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렇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2021년 가격보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동요되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멘탈이 좀 흔들리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돈 좀 있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마포에 2채가 있거나 뭐 용산에 성동구에 한 채씩 가지고 계시는 분들 나름대로 2채를 합치면 한 30억? 한 40억 정도 자산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전세 가격을 뺀다든지 하면 좀 더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분들 머릿속에는 항상 상급지로 다가 여차하면 강남 3구나 용산구로 갈아타야겠다. 이왕이면 반포나 압구정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반포 25평이라도 좀 갈아타고 싶다라는 마음을 작년까지 막 알아보고 있다가 올 초에 어떡하지 하다가 머리가 좀 아파요. 그러면 해외여행을 좀 갔다 옵니다. 갔다 오고 나니까 토지 거래가고 여기 풀려서 집값이 막 올라가요.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이제 재지정을 합니다. 잠시 주춤하다가 한 달 만에 또 올라갑니다. 이제 멘탈이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아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10억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을 지금 한 6개월? 7개월 만에 10억 정도 올라가는 걸 보니 이제 멘탈이 흔들리면서 안 되겠다. 강남 3구 안 되니까 송파구로 사든 토지 거래가에 묶이면 성동구로 사든 뭐라도 사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구매 욕구가 불안감 때문에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대출 규제가 막히면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는 일단 저는 안 먹힌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했으니까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는 할 겁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데 안 되는 건 다 알고 있고요. 저는 결국에는 세금 규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한다고는 했는데 2022년이었나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시절에 2022년 6월인가 7월인가 제가 긴가민가한데 뭐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맞아요. 막 큰 소리예요. 사실은 집값이 좀 비싸긴 했으니까 하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2022년 한 12월 되니까 진짜 떨어지니까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뭐 미계약 나오고 집값 떨어지니까 2023년 1.3 대책 확 다 풀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정치인 말은 믿을 게 안 된다. 6개월 만에 이렇게 뒤집는구나. 그럼 지금 또 세금 규제 안 한다고 하는데 전제 조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집값이 안정된다면 세금 규제를 안 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빼고 저는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이 뭐 판교, 과천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카드를 다 쓸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하고요. 세금 규제하고요.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안 하고 무슨 규제를 하는 거지? 공급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잖아요. 공급이라고 해결한다는 얘기는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대학교 입학하려면 이제 몇 년인가 10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대학교 입학하게 되면 아빠가 차 사줄게. 이게 뭔 소리요? 이게 그럼 지금 당장 뭘 하게 되면 차라리 스마트폰
애플 아이폰 사줄게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듯이 네. 너무 길어요. 공급은 사실상 알잖아요. 네. 우리가 노력한다고 어떤 정부가 온다고 해서 공급이 빨리 진행이 된다? 1기 신도시 이재명 정부가 하면 1기 신도시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까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 첫 번째는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성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공사비 올라가게 되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시공사는 올려달라. 조합은 올려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조합원들이 반발하니까 잘못하면 또 탄핵당하잖아요. 네. 조합장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재건축하거든요. 그 양지마을 같은 경우도 뭐 1단지, 2단지, 3단지, 네. 5단지 있잖아요. 다 입장이 틀려요. 용적률도 그렇죠.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단독 단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게 통합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삐그덩삐그덩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며 또 지금은 미주알 고주알 다 줄 것 같지만 지자체가 기부 체납이라든지 네. 공공 임대를 완벽하게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까. 서울시도 신속 통합 계획할 때만 하더라도 마치 간이고 설계고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 보니까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은마아파트 공공 주차장 넣겠다. 주민들은 이게 뭔 소리요? 우리 명품 아파트 만들어야 네. 되는데 갑자기 웬 공공 주차장? 대치동은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필요해요. 공공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조합원들이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며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한강 뷰를 또 임대 아파트도 네. 왜 니들만 한강 뷰를 보니 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니까 조합원들은 우리도 볼 게 없는데 뭔 소리야 도대체. 이런 문제들이 저는 1기 신도시도 똑같이 생길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 특별법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를 뭐 간소화 시켜준다는데 인허가도 기부 체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또 나중에 더 진행되면 또 이주 대책 저는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하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네. 폐지. 물론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하더라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거라도 그런 것 해야. 중에 한계고 그거라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상징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이제 실용을 강조하잖아요. 야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라. 이념이 아니라 우리는 실용이야. 시장에 맡겨두고 네. 규제도 함부로 하지 않고 세금 규제하지 않고 공급을 하고 좀 맡겨줄게. 강남 좋아. 니들 그들만의 리그 인정해줄게라고 말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게 저는 실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제 초안이 제가 왜 상징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안 해줄 것 같잖아요. 계속 반대했으니까. 네. 윤석열 정부 때도 풀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했고 또 부자 감세 논란도 있기 때문에 안 해줄 것 같은데 해줬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국회니까. 국회도 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해줬는데 해줬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좀 다른가라고 이거 생각할 봐라. 수 있겠죠. 좀 다른데. 역시 다르네라고 인식을 하는데 저는 제초안 폐지도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격렬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야 이거 부자 감세고 네. 이거 한다고 과연 재건축이 빨리 돼? 아니에요. 근데 이거 굳이 왜 해줘야 돼? 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보완을 해줄 수는 있겠으나 보완해 준다고 해서 시장에 어떤 심리적인 효과는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규제 지역 지정과 세금 규제밖에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데 집값이 올라가는데 서울 집값 올라가는데 우리 지켜볼게요. 한 1년은 지켜보고 판단할게요라고 하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심이 과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니들 뭐 하냐라고 해서 안 좋아지고 규제하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주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아니 어차피 강남 3구, 용산구, 한강벨트는 한강벨트는 좀 다르지만 강남 3구, 용산구는 또 지지 기반이 또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제 세금 규제나 이런 걸 통해서 매수세 자체를 좀 잡는 방법밖에 없다. 그거 아니면 할 게 없다니까요. 뭘 하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지금 이 상승세는 더 좀 확산되죠. 확산될 수밖에 지금 없으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송도하고 네. 동탄신도시 임장을 갔다 왔는데 조용하긴 합니다. 뭐 거래는 좀 돼요. 역세권 주변은 이제 거래는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거래가 되고 뭐 소폭씩 올라가는 가는데 서울처럼 폭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과천, 판교, 분당 집값이 최근에 거래량 또 늘어나고 올라가는 걸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것 봐라. 그러면 바람을 타고 용인 수지까지 움직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광교 결국 동탄으로 내려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저는 시간 문제다. 물론
모든 지역, 뭐 수도권, 뭐 예를 들자면 특정 지역을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뭐 수도권의 약세 지역이라고 한다면 안성, 네. 오산, 뭐 의정부, 포천, 또 인천 외곽 지역들, 신도시 말고요.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들 지역까지 단기간에 뭐 불이 번지지는 않겠으나 적어도 신도시라든지 택지지구라든지 또 역세권 주변의 인기 지역들은 저는 시간 문제다. 그러면 이 불을 차단하지 않으면 시간 문제인데 정부는 지켜보겠는가. 네. 아마 새로운 국토부가 만들어지고 장관이 선임이 되고 하면 회의를 통해서 저는 반드시 개입을 한다. 그러면 세금 규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보유세를 올리느냐, 양도세 뭐 중과세를 유예시킨 걸 네. 다시 이제 우리 다음부터 이제 연장 안 해줄 거야. 네. 뭐 너 지금 팔려면 팔어라고 이제 겁을 좀 주든지, 그럼 시장에서 이제 겁을 먹을 건지, 규제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지, 한강벨트, 마포, 성동, 강동, 동작, 광진 또는 판교, 네. 과천 정도를 조정 대상 지역만 지정을 할지, 투기 과열 지구까지 지정을 할지, 그 토지 거래가를 할지 안 할지, 이게 굉장히 이제 고민이고 숙제고 내부에서 격렬하게 토론을 하겠으나 저는 순서의 문제지 한다. 왜?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한다고 집값 못 잡습니다. 네. 알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결국에는 처음부터 패키지로 아예 나올 수도 있고. 한 방에 강하게 때리든지 네. 한 번 때리고 한 2달 후에 때리든지의 순서의 문제지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만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 집값이 지금 되게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체감을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집사로 돌아다니는 분들은 지금 지금 뭐 계좌도 안 나오고 물건을 살 수도 없다. 제가 아는 분도 4번 계좌를 못 받고 5번째 사신 분이 있어가지고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겨우 사셨는데 그것도 살 때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도 계좌가 안 나오고 해서 안 나올 때마다 호가가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도 결국에 미치고 이제 환장합니다. 샀단 말이죠. 사서 이제 뭐 후련해요 하는데 너무 또 비싸게 준 것 같아서 막 걱정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 똑같은 마음이죠. 네. 우리 그러면은 항상. 지금 어쨌든 또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또 많이 지금 샀단 말이죠. 네. 지금 최근에 한 달간 특히 네. 이제 대선 전이라고 또 많이 사신 분도 있는데 6월에도 거래량 폭발합니다. 네. 그러면 이 기세는 아직 뭐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일단 거예요? 6월은 폭발하고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 스트레스 네. DSR 시행되기 전에 단계화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저는 10,000건 정도. 우리 3월이 10,000건 넘었잖아요. 네. 6월에 다시 한번 10,000건을 또 터치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5월 통계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5월 통계를 보게 되면 적어도 6,000건은 넘을 것 같고요. 7,000건 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이 속도라면 6월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미리 네. 당겨서 거래를 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의 약간 희망? 우리 규제 안 할게라는 뉘앙스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 7월에 할 텐데 지정되기 전에 네. 또 사야 되니까 아마 6월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7월 되면 뭐 잠시 숨고르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대책이 나온다?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2 대책 기억나시잖아요. 2017년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정책. 첫 번째 정책은 6월에 한번 발표했는데 6월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17일인지 20 며칠인지 아무튼 한번 발표됐는데 뭐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한다고 했다가 시원찮으니까 집값도 올라갔고요. 8.2 대책이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게 규제 지역 지정하고 양도세 중과세 적용하고 제 기억으로는 저는 한 달 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한 달 지나고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3개월이 갔다라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이제 한 달 정도 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대책이 나오게 되면 뭐 7월에 나올지 8월에 나올지 하여튼 추석 전에는 한번 나올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숨고르기라는데 이 숨고르기만으로 해결이 되냐 그러면 저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건 시대적 흐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앞서서도 제가 양극화 얘기를 살짝 드렸는데 지금은 돈이 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성장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게 단순히 계엄 때문에 뭐 성장률이 둔화된 건 사실인데 그러면 계엄이 없었으면 우리가 다시 고성장으로 가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조적인 문제. 뭐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도 사실은 올 게 온 거잖아요. 잃어버린 뭐 30년이 뭐 플라자 합의를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금리 올리고 금리 내렸다가 집값 올라가고 금리 올려서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40년대 50년대 만들어진 이제 일본의 그 경제 시스템 뭐 연공서열 종신고용 또 은행 정부가 은행을 관리하고 은행이 기업을 관리하는 이런 문화가 80년대까지는 아주 잘 돌아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국가는 은행을 컨트롤하고 은행은 기업들한테 짝을
지어준 우리나라도 옛날에 주거은행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하고 삼성하고 거래를 한다면 국민은행은 삼성한테 돈을 주고 삼성은 굳이 채권 발행이나 주식 발행을 안 해도 은행한테 안정적인 자금이 공급이 되니까 열심히 일만 하고 종업원들은 야 책임질 테니까 시키는 대로 일만 해. 1년에 한 번씩 연봉도 올려주고 호봉 올려줄게.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면 룰루랄라 대출 받아서 론 일으켜서 일본 같은 경우는 120%까지 네. 대출을 해줬으니까 미래의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어차피 나는 뭐 정년까지 다닐 거니까. 룰루랄라 정년까지 이렇게 뭐 다니면 되지라고 한 게 이제 85년 90년대 되면서 이제 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이 이제 더 이상 안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은행 위기 97년도 동남아 외환 위기 우리 IMF 외환 위기 오면서 일본 기업들도 치명타를 받죠.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기업은 좀비가 되고 은행은 돈을 또 쏟아 부어줘야 되고 쏟아 부어주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가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있었나. 다행이라면 IMF 외환 위기 때 뭐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본의 아니게 금융시장도 개방이 되고 또 기업 구조조정도 해서 다행히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선진국에 들어가고 잘 달려왔으나 이 시스템이 저는 오래 갈 수는 없다.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도 이제 AI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단순히 이제 중국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경쟁이라면 경쟁이고 중국은 뭐 신질 생산력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거는 민간 부동산 이런 거는 지금 다 죽을 맛인데 반도체, AI, 로봇, 전기자동차 이런 쪽은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육성을 하고 국방 뭐 이런 부분 우리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AI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따라붙을 거면 물론 반도체라든지 2차 배터리는 우리가 이제 강점을 쥐고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진국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게 생각해보면 머리가 아파요. 불안하죠. 그리고 집값도 지방은 완전 소멸 위기잖아요. 인구도 감소에 지방은 거의 뭐 인구 감소, 자본 유출. 그러니까 인구 감소라는 게 출산율 감소는 전국 공통이고요. 인구 유출이잖아요. 지방에 아마 교회나 한번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습니다. 한 번씩 저도 고향 가서 이제 장모님 따라서 가보면 청년들이 없어요. 그럼 청년들이 다 어디로 갔나? 다 서울 수도권에 좋은 대학교,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다 올라갔고 예전에는 그 분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전세나 집을 사주거나 전세집을 사주거나 아니면 돈을 좀 도와주거나 일부 자금 유출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부모님 자금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는 상속, 증여. 이제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상속 증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고향에 투자해야지 라는 애양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니야 무슨 소리야 고향 내가 언제 간다고 그냥 서울 수도권 당연히 서울 수도권 투자고요. 자산 격차가 벌어집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지방에 가지고 있는 분이 지방에서 100억이면 굉장한 부자거든요. 그럼요. 서울은 100억이 좀 흔하지만 흔하지는 100억 아니죠. 않습니다. 흔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돈도 없으면서 이게 눈만 높아져가지고 지방에 100억이면 굉장한 유지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면 5년 10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 아파트 한 4채 5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은 이제 100억 정도 110억에도 안 팔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잘 나갈 때 상업지역에 최근에 70억에 팔았다고 합니다. 70억에 팔고 왜 팔았냐라고 하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10년 지나면 이건 50억 될 것 같은데 서울 집값은 10년 동안 3배가 올랐거든요. 예전 같으면 5채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울 강남은 못 사고 마포집 한 채라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팔고 올라옵니다. 상속 증여에다가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서 팔고 갈아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총체적 난국이고 서울 수도권 입장에서 본다면 인구도 들어와. 자본도 들어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도 올라가고 장기 침체 불안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거 우리가 일본하고 좀 비슷한가? 일본 따라가지 않나라는 약간 불안한 마음을 누구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일본에서 6.25 전쟁 끝나고 하면서 사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냥 가져온 거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전자, 식품 모든 산업들이 갑자기 잘 될 수는 없죠. 다 일본에서 조선, 철강 무슨 기술로 다 일본 기술을 가지고 와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모델이 일본 모델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제 구조상 보게 되면 우리도 장기 침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뭘 해야 되지? 똘똘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꼬마 빌딩 붐이었고 뭐 상가도 샀고
지식산업센터도 투자 좀 했고 일부는 뭐 생활력 숙박시설도 좀 돈 부자들도 몇 개 사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딱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대출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수익률도 안 나오다 보니까 꼬마 빌딩 시장도 요즘 힘들거든요. 이게 공실도 늘어나고 네. 수익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가치라도 막 올라가고 거래가 잘 되면 괜찮은데 이제 두 가지잖아요. 월세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는 75%만 감당해도 좋겠는데 이거는 뭐 택도 없는 수준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가격까지도 일부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집 투자하시는 소위 말한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지가 그냥 아파트 한 채, 그냥 한 채, 똘똘한 한 채만 사자. 어차피 10년 동안 거주하고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받고 네. 1주택이면 뭐 비과세 12억까지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받으면 세금 많이 안 내고 네. 그럼 어딥니까? 압구정, 반포, 강남, 서초구, 강남구, 일부는 송파구, 용산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건데 과연 대안이 있는가? 지금 지방 보면 뭐 1주택 간주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네. 뭐 한 채 더 가지기? 네 같으면 한 채 더 가지겠냐고.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정책을 낸 사람이 있으면 너는 한 채 더 사겠냐고. 중과세 빼주고 1주택으로 간주해 주면은 지방 오르지도 않는 집을 살까? 안 삽니다. 네. 고민도 안 합니다. 그러면 뭐 양도세 중과세가 아니고 양도세 5년간 면제, 취득세 면제, DSR 면제 정도 해주면 고민은 하겠죠. 네. 사지는 않아도. 살까 말까? 이거 뭐지? 계산기라도 두들겨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라면 고민 자체도 안 합니다. 그러면 오직 돈이 핵심 지역 아파트로 몰리고 있는 저는 이 불안 심리가 똘똘한 한 채를 들어오고 강남에 못 들어오는 분들은 이제 한강 벨트라도 들어와야 되기 네. 때문에 너도 나도 들어오는 상황인데 단순히 규제 하나 한다? 대출 규제한다? 세금 규제 하나 한다라고 해서 이 불안 심리가 잠재울 수 있을까? 그럼 뭐 해야 되죠? 미래가 불안한데? 아무거는 대안이 대한민국에서 그럼 코인 할까요? 코인도 젊은 친구들 잘하는 분들은 좀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자산을 좀 일군 분들 한 20-3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금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고 하니 코인이나 주식을 해야겠다. 저는 쉽지 않습니다. 여유자금을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 시장이 막힌다.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되고 종부세를 엄청나게 올려서 도저히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다시 꼬마 빌딩으로 가거나 뭐 다른 강남 쪽에 다른 문을 돌리겠죠. 저는 꼬마 빌딩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꼬마 빌딩은 올라도 표시가 안 나고 정부 입장에서는 꼬마 빌딩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욕먹을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럴 가능성은 있겠으나 뭐 형태는 다르더라도 저는 강남 쪽에 돈이 몰려드는 현상은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세금 올리고 뭐 토호제를 뭐 늘려도 강남 계속 상승세는 갈 수밖에 없다. 뭐 할 거예요? 압구정 아파트 하나 있는데 네. 팔겠어요? 세금 내더라도 못 버티면 어쩔 수가 없는데 압구정 아파트 하나 사는 사람들은 저는 어느 정도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정부도 고민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1주택자는 실거주자, 다주택자는 투기라는 네. 프레임으로 1주택을 가져라라고 이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는데 그 프레임을 갑자기 바꿔서 저는 이제 바꿔야 1주택자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는 투기라는 프레임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주택자 규제 자체가 폐지돼야 된다. 그냥 주택 가액으로 네. 공시가격으로 세 채 가지고 있으면 세 개 공시가격 더해서 세금을 같은 세율이라도 많이 내니까 이렇게 네. 내면 되는 거지. 왜 1주택이라고 해서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느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야 또 부자 감세. 야 집 많이 가진 사람 세금을 깎아준다고. 뭐 하는 거야 너 정권 교체해줬더니 왜 엉뚱한 짓을 해 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저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도 쉽지 않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앞서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도 대표님이 또 살짝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관이면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이제 세제 규제인데 이제 겁을 좀 줘야 되니까 네. 내년 2026년이죠.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으로 우리가 봐주고 있는데 안 봐줄 테니까 그 사이에 빨리 팔어. 82.5% 다시 내라. 다시 너 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안 팔면 너 82.5% 낸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야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 해가지고 내년부터 올릴 거니까 빨리 팔어라고 해서 겁을 줄 수도 있는데 일부 파는 분들이 저는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좀 무서워하거든요. 부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보유세. 네. 한번 많이 내봤기 때문에 이거 정말 짜증난다. 두 번째는 이제 열심히 해서 투자 수익이 생겼는데 양도세 내고 나면 끝이다 라고 네. 하는데 그러면 두려워서 파는 분들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안 파는 분들.
나 82.5% 바에는 한 5년 버텨볼게. 아예 몰라 그냥 5년 후에 어떻게 되겠지. 보유세를 감당 못하면 모르겠으나 한번 버텨. 문재인 정부 때는 버텼죠.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번 시도를 했잖아요. 한시적으로 풀어줄 테니까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한 정책을 또 되풀이할 것인가, 또 다른 매물 잠김 현상을 만들 것이고 강남 공화국을 만들 것인가. 한번 경험해본 실책을 또 반복하게 되면 한 번은 실수잖아요. 저는 두 번은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또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반복한다면 그건 실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을 거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 그럼 이래나 저래나 지금 뭐 다주택자 규제가 풀리거나 뭐 지방으로 돈을 보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백약이 무효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못 잡았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가 일을 안 했냐.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열심히 안 했냐 그러면 나름대로의 브레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규제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공급까지 늘린다라고 했는데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통령은 물론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어떤 정책을 할지 어떤 실용주의 노선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 네. 지금 내각 인선도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 캠프 참여하신 분들 성향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와 과연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졌을까? 총리라도 저는 뭔가 통합형 총리라든지 실용주의 노선의 총리가 등장을 했다면 그런가? 한번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한데 지금 인선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약간 색깔이 있는 분들이 네. 하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만약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다주택자 규제 폐지, 제초안 폐지. 네. 야, 이거를 과연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를 한다면 이념을 누르고 나의 생각을 누르고 시장을 따라가는 거고요. 아마 이거를 폐지하자라고 화두를 던졌을 때 그 내부 조직에서도 그 캠프 참여자분들이 이제 관직으로 나갈 텐데 관직 소위 말 축구로 따지면 선수는 그대로인데 구단주와 이제 감독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선수라고 한다면 이제 국토부 상급 이하 직원들 하고 LH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똑같았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정책 만드는 분들이 윤석열 정부 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회의 가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상급 이하 사무관들 담당자들을 바꿔서 뭐 하게요. 우리 축구 대표팀 보면 구단주나 바뀔까? 감독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질까? 히딩크 같은 감독이 와야 되는데 이다나 같은 엄청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인선 내용을 보면 굳이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다시 한번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리바이벌. 거기다 지금 뭐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은 또 경제 살리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밖에.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 올라간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한 정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올라갑니까? 네. 상황이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지게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맞아떨어졌고 김대중 정부 때 IMF 외환위기 발생하고 규제 풀어주고 집값 올라갈 때 그 정권 잡고 보니까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네. 막 유동성 풀리고 막. 정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규제와 이기 신도시 했는데 못 잡았고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집값 올라가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설마? 라고 했는데 지금 한강벨트 집값 상황 보니까 이번에도 하필이면 또 이러냐? 네. 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해결을 해놓은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유동성도 계속 이렇게 공급은 꾸준히 돼야 되는데 네. 뼈아픈 실책들을 많이 했잖아요. 집값 떨어지니까 박근혜 정부 때 우리는 신도시 개발 안 하겠다고 공공주택 개발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들 쫓겨난다고 재건축 재개발 거의 안 해줬잖아요. 그 부작용이 사실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 물량들 서울 입주 물량이 4만 7천 호 정도 1년에 나왔는데 지금은 4만 7천 호가 뭐야. 3만 호도 겨우 나올까 네. 막. 올해는 그나마 괜찮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청년주택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2만 몇천 호 나오고요. 정말 싹싹 긁어서요. 그런 거 빼고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통계에 청년주택을 넣으면 되나? 우리는 레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뭐 아이파크, 네. 더샵 뭐 이런 물량들이 나오는 거 우리가 관심 가진 아파트들이잖아요. 이런 물량들은 저는 2026년에는 10,000세대 정도밖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공급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이 되느냐? 열심히 했죠. 문재인 정부 열심히 했고 그래서 4기 신도시, 3기 신도시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열심히 했죠. 왜?
선수들은 열심히 하니까. 네. 국토부하고 LH가 열심히 안 했을까요? 월급 받고 하는 일이 그건데 열심히 하고. 지금 또 열심히 할 겁니다만 3기 신도시가 갑자기 뚝딱뚝딱 빨리빨리 진행이 될까? 시대 흐름 자체가 옛날 노태우 정부 시절 1기 신도시 시절에는 빈땅도 많았고 나라에서 수용하면 그냥 다 그렇죠. 뺏겼잖아요. 야 네. 가져와. 그냥 가져가세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는데 기꺼이 나의 사유재산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머리끈 둘러매고 집회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보상도 쉽지 않고요. 문화재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지금 문화재 나오는 지역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4기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는데 3기 첫 단지가 가장 빠른 데가 2028년 입주하잖아요. 첫 네. 단지가.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신도시가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되려면 저는 2035년 보고 있거든요. 보통 한 10년 걸리잖아요. 그래도. 빨라야 10년이고 2018년에 시작해가지고요. 첫 단지가 10년이고요. 마지막까지 완공되면 5년. 그러니까 첫 단지 입주하고 한 5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2000 몇 년이에요? 2033년, 네. 2035년 그 정도 되는데 4기 신도시 지금 발굴해가지고 15년 후에 집이 우리가 궁금하지 않잖아요. 야, 집 사지 말고 기다려봐. 2040년에 새 아파트 공급해줄게. 2040년이면 지금 30대들이 저 50대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4기 신도시를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약 이행률을 생각한다면 이미 발표한 신도시들 있잖아요. 네. 지금 3기 신도시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5개 정도이고 뭐 과천은 7,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 7만 호 정도.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발굴한 지역들도 있고 화성, 진안이라든지 인천, 구월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5개 3기 신도시 외에 발표한 공공택지들 있잖아요. 그걸 끌어모아서 야 이거 4기야. 간판을 4기로 해줄게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40년이 아니라 좀 더 빨리 2030년부터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시기에 같이 막 발표한 곳들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저는 뭐 그걸 추가 한두 개. 4기라고 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지금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참 문제긴 문제입니다. 김인만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방향은 정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규제를 해도 뭐 지금 이 수요 쏠림을 막을 수 백약이 무효. 없다면 그러면 결국에 이 수요 자체를 다른 데로 돌려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사실 갈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뭐 꼬마 빌딩 뭐 이런 데로도 가기도 가겠지만 네. 그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지방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돈을 가게 해야 하는 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시간이 그게 1년, 2년 만에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 잡겠다고 1년, 2년 안에 잡겠다고 막 모든 규제를 쏟아부을 게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는 저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청년들이나 네. 신혼부부들이 지금 안 사면 앞으로 못 살 것 같은 두려움 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불안 마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서울은 저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과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이 공급은 많이 했잖아요. 빈 땅이 없을 정도로 아파트를 많이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수요가 꾸역꾸역 지방에서 또는 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 양극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이 살아야 서울도 산다. 사실 지금 우리가 서울이 사람 사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무슨 평균 가격이 14억이 뭐 무슨 평균입니까? 네. 평균이 14억이면 실제로 괜찮은 역세권 아파트는 훨씬 더 비싸다는 얘기고 최근에 저는 충격 먹었는 게 은평구의 대저 1구요. 네. 메디알레 네.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700 옵션 붙이면 5천만 원. 네. 1년에 5천 벌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 근데 벌고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부모님 집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5천만 원 연봉 받기도 어렵습니다만 받아서 그대로 세이브를 해도 25년, 25평 아파트 살려면 25년. 물론 뭐 복리를 하게 되면 좀 더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에 대한 답이 없다. 서울이 답이 없는 이유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대학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같은 걸 10개를 뭐 만들겠다고 했나 육성을 하겠다라고 했나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 서울대학교 같은 걸 새롭게 만든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한전공대 지었다가 지금 또 쉽지 않잖아요. 부영이 땅 제공해주고 한전이 돈을 제공해줘서 만들려다가 한전도 지금 적자가 얼마인데 네. 한전공대 원서 많이 내고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막 입시 막 서로 가고 싶어 합니까? 안 하고 싶잖아요.
그게 얘기는 저는 실패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도시가 아니라 있는 국립대학교들 있잖아요. 그쪽. 네. 경북에서는 예전에 유명했잖아요.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라 쪽에서는 전남대, 전북대. 국립대학교도에 사실은 교육 예산 남아 돌잖아요. 지금 네. 사실은 그래서 태블릿 PC 나눠주지 말고 저는 국립대학교, 거점대학교에 투자 좀 많이 해주면 적어도 그 서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대나 고대나 아니면 포항공대 수준까지는 만들 수 있도록 그 공대 쪽에 1년에 각 대학교에 5천억씩 해주면 몇 년 동안 해주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수들 모셔오고 네.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안타깝지만 돈 좀 줘서 네. 좀 보내고 젊은 피로 좀 수혈 받고 유학파들 오고 많은 투자를 해주면 저는 지방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가고 기업들도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저는 네. 세종시 보면 항상 안타까운 게 물론 좋습니다. 세종시보다 더 좋은 지방의 신도시는 나올 수도 없고요. 규모의 경제도 있고 행정기관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민간의 대기업 일자리잖아요. 네. 대기업 공장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만 들어오면 50만 정도 도시는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어쩔 수가 없이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이나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지방에도 투자 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뭐 땅 많잖아요. 개발해가지고 세금 들여서 50년 동안 토지 무상 제공해줄게. 뭐 중국은 70년인가 그렇잖아요. 네. 물론 공산당 소유여서 그렇습니다만 50년 동안 무상 임대해줄게. 니들 마음대로 지어. 법인세 10년 동안 깎아줄게. 파격적인 혜택을 좀 주면 당장은 세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거기서 파생되는 소득세도 늘어나게 되고 소비도 일으키게 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상권도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 좀 지방에 많이. 그러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인데 따지고 보면 저도 지방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보겠다고 지금 서울까지 와가지고 네. 지금 부일남 나와서 지금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그러니까 굳이 서울에 안 와도 되는 분들이 지방에서 잘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혜택이 되고 지금 미분양이 많잖아요. 중공업 미분양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6,000호 넘었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분양도 많기 때문에 1년 정도라도 한시적으로 앞서서 이제 우리 얘기했잖아요. 양도세 면제 연장 안 해줄게. 지금 팔아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1년 동안 지방 미분양 사게 되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해줄게. 취득세 면제 해줄게. 재산세 감면해줄게. DSR도 빼줄게. 아무것도 안 해줄 테니까 사. 라고 한다면 마용성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시는 분이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데 그냥 덤으로 그냥 하나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방 미분양이 가격 메리트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요즘 신규 아파트들 나오면 기본 한 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중소도시 공사비가 5억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비에 5억. 그러니까 역세권에 엄청 좋은 데가 아니더라도 그냥 지방에 어떻게 보면 약간 논밭이 있는데 아파트 네. 지어도 요즘 기본 5억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뭐 4억 5천? 5억 정도 나오는데 찾아보면 미분양 3억짜리 꽤 많이 있거든요. 신축 아파트인데. 네. 야 이거 다시 지으면 이 자리에 3억으로 지을 수 있을까? 저는 못 지을 것 같거든요. 네. 단 지금 수요가 없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사서 미분양이 된 거거든요. 그 이런 거는 좀 저는 서울 수도권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사서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면 충분히 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기대하는 게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제 새로 정부가 이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뭐 이래저래 다 따져봐도 결국에 지금 명분도 있는 게 지방 살리기 그리고 지방의 뭐 미분양도 해결해야 되고 건설 경기도 해소해야 된다면 결국에 다주택자 규제를 이 명분 삼아서 좀 풀어서 서울은 약간 좀 규제는 하더라도 지방을 살린다는 목적하에 그냥 다주택 규제를 풀겠다. 예전처럼 이제 뭐 그 그냥 가액으로 개수가 아니라 저는 가액으로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네.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폐지가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요.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다주택자 규제 폐지한다고 서울에 한 채 더 사는 분들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한 채 더 사는 이유는 서울이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지방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서울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단순히 다주택자 규제를 풀게 되면 당연히 서울에 한 채 더 사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도했던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길이 지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적어도 지방에 대한 규제는 다 풀어주고 네. 파격적으로 미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주택까지 포함해도 좋습니다. 미분양을 사든 지방
구축 아파트를 사든 5년간 양도 면제 해줄게. 1년 동안 네. 이라고 해준다면 다주택자 규제까지 덤으로 패키지로 풀어준다면 저는 충분히 계산기 두들겨보고 야 아무리 좋아도 성동구에 마포에 한 채 세금 다 내고 한 채 더 사느니 잘못하면 중과세 적용될 수도 있는데 다 빼준다는데 지방에 안 살 이유가 있냐? 그리고 지방이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앞으로 좋아진다잖아. 우리가 기대감에 먹고 살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게 다 패키지로 네.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는데 문재인 정부와는 달라. 네. 실용주의 노선이야. 공급 위주로 해결을 하고 세금으로 무조건 규제하지 않아라고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네. 강조. 근데 시장에서는 진짠가? 아닌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니들이 그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제초안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규제를 이런 식으로 패키지로 딱 풀어주게 되면 다르긴 하네. 야 이거 진짜 뭔가 달라지네. 진짜 시장에 따라서 경제에 따라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의지가 있구나. 역시 이재명은 다른데라고 저는 굉장한 박수도 보내고 호의적인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네. 정책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백약이 무효죠.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신뢰가 무너져서 뭘 해도 안 됐고요. 윤석열 정부도 바통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했습니다만 사실 뭐 그렇게까지 믿음을 많이 주진 않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만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규제지역 지정하고 토호제 지정하고 규제하고 강남 잡겠다고 나서고 지방에 대해서는 그냥 주택수 정도만 빼주고 하던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에휴 역시 똑같구나. 뭐가 달라 라고 하면서 역시나 신뢰를 회복을 못하는데 저는 이렇게 패키지로 하면서 다주택자 규제 딱 하면 이번에는 달라라고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걸림돌이라면 역시 적은 내부에 있다. 민주당 내에서. 또 그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 관료들 중에서 여러 가지 맞물리잖아요. 이게 부자 감세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자 감세고 다주택자 규제 푸는 게 이게 말이 돼? 결국엔 부자들이 더 살 텐데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 내부의 반발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극복하고 푸느냐 안 푸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얻느냐의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못하고 지금처럼 약간 계속 서울을 규제하거나 뭐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또 뭐 방치하면 또 이제 막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또 이제 막 규제하고 뭐 불 끄겠다고 막 하면은 또 이제 과거처럼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즌 2가 되죠. 만약 그렇게 시즌 2. 된다면 어떤 미래가 예측이 되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 생각하면 되죠. 다시 또 똘똘한 채 막 극단으로 갈까요? 지금도 똘똘한 한 채고 답이 없으니까 똘똘한 한 채거든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옛날 생각해 보면 옛날 지방도 집값이 비쌌잖아요. 네. 제 고향만 하더라도 50만 도시인데 90년대 3.3제곱미터당 평당 상업지역 건물 가격이 평당 4천만 원 했다니까요. 90년대 강남보다 비쌌다고요. 네. 오히려 그래서 저희 이제 집안 어르신분들도 그때 돈 좀 있었는데 왜 서울에 투자 안 했냐 그러면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서울에까지 가서 투자를 해? 여기 투자해도 좋은데 라는 시대가 저는 잘 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답은 서울밖에 없네. 서울만 올라. 서울 역설적이잖아요. 규제를 하게 되면 나 안 사야지. 네. 우리가 이제 집을 사는 데는 구매 능력이 있고 구매 욕구가 있는데 능력을 규제한다면 우리 애가 나가서 친구 만나서 놀고 싶은데 하지 말래 부모가. 너 나가지 마 라고 하면 애는 방에서 뭘 할까요? 폰을 보거나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을 거잖아. 폰을 보거나 폰도 못 보게 하면 이불 덮고 자지 않을까요? 몰라. 그러니까 이게 욕구는 있는데 눌러버린다고 저는 이 욕구가 해결이 되느냐. 이 불안 심리를 욕구를 다른 쪽으로 표출하게. 야 아빠하고 그러면 배드민턴 치러 가자. 네. 영화 보러 가자.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야 강남에 한강벨트에 아파트만 사지 말고 다른 데도 좀 해볼래? 뭐 꼬마 빌딩을 산다든지 주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경제 발전에도 좋으니까 뭐 주식 시장을 어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 어떤 뭐 묘안을 제시를 해주든 지방으로 돌리는 게 베스트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같이 잘 살아야지 지방이 잘 살아야 서울 집값도 덜 올라가고요. 수요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울에 원래 고향이신 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 서울이 사람 사는 곳이 되려면 저는 지방도 서울만 잘 살아서는 안 되고요. 지방도 같이 잘 살게 된다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서울로 가니까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 한양만 잘 살았지. 네. 지방에 잘 사는 데 어디 있습니까? 양반댁 자제들이 과거 그때 보러 한양으로 다 올라오잖아요. 막 그 문경세제 넘어가지고 몇 달 동안 넘어가다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막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양으로 옵니까? 양질의 일자리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 자녀만큼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일념하에
부모들 또 한양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양이 좋은 자재들 다 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인삼 무역을 통해서 돈이 넘쳐 흐르니까 한양만 잘 되고 한양 집값만 올라갔잖아. 한양 집값이 얼마나 비쌌는데요. 지금 서울 압구정 집값이 한양 집값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조선의 미래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김인만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집값 얘기를 좀 했지만 결국에 이제 전월세도 앞으로 좀 심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특히 이제 공급이 없으면은 이제 가장 바로 직격탄 맞는 데가 이제 전세 시장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 전세 쪽도 지금 뭐 백약이 무효한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더 백약이 무효죠. 아, 전세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전세는 이제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때문에 안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집을 많이 사는데 중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산 집이 한 10만 호 정도 되거든요. 10만 호 중에 56% 5만 6천 호 정도가 중국인이고, 이분들이 어디를 많이 샀냐라고 하면 서울도 뭐 일부 사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이런 데 직장이 있는 곳에 많이 샀다. 왜 샀냐고 하면 물론 투자 가치도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전세 가려고 하니까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대안이 없죠.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월세로 가거나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월세로 가게 되면 돈 벌러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청년들이 한 250만 원 정도 받나요? 250에서 뭐 대기업 말고 뭐 250, 300 정도. 250, 300 정도 받는데, 월세를 산다라고 하면 월세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리비도 내고 부가세도 내고 내 생활비까지 내면 한 150 깨져요. 통상적으로 250, 300 벌어서 150 쓰고 돈 언제 모으고 친구는 언제 만나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월세는 아까워. 네. 전세는 불안해. 아파트는 비싸서 못 가겠어. 빌라? 비아파트라도 사야죠. 그래서 최근에 빌라 매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축 빌라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세 사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특별법도 만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답을 찾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안전한 계약 시스템, 요즘 전월세 신고자가 이제 도입이 됐으니까 뭐 전자 계약을 하든 종이 계약을 하든 계약서 가지고 국가 시스템에 그냥 스캔 뜨면 최근에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 열람할 수 있도록 그게 허용이 됐는데, 저는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자동으로 계약서 입력하게 되면 그냥 다 해가지고 야 이거 집주인 문제 있는 부분 쫙쫙쫙쫙 나오고 오케이 괜찮아 나도 오케이, 뭐 오케이라면 자동으로 보증보험 가입, 나도 오케이면 그래도 너 할래? 야 이거 하면은 너 문제 될 것 같아, 네가 책임져야 돼라고 경고를 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발전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아파트 시장은 사실 이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사기를 따지자면 이제 전세 사기는 원시적 사기,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치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후발적 사기, 어쩌다 보니 역전세가 생겨서 전세가 못 돌려주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비아파트 시장은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시적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기를 하시는 분들도 저렴하게 최소 투자, 무자본 갭 투자라든지 최소 투자를 하든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지 10억, 20억 하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무슨 전세 사기를 하겠습니까? 어쩌다가 역전세가 생기면 못 돌려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전세의 문제는 저는 입주 물량에서 찾고 싶은데요. 2026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매매 가격이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금리에도 영향을 받고 정책에도 영향을 받고 가격 흐름에도 영향이 있고, 집값 상승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데, 그리고 또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느냐, 뭐 일부에서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안정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안 팔면 안 돼라고 해서 매물을 쏟아붓게 되면 상대적 공급인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서 안정될 수는 있는데, 집주인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전 재산은 이제 금매로 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전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차피 민주당이 집권했잖아요. 그러면 더 강화할 겁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인드 자체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입자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서민 보호를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지지 기반도 그렇고 생각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년 전세 갱신은 여론 때문에 못하겠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펼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럴수록
더 전세 매물들은 안 나오고. 그러겠죠. 최근에 보면 이제 2+2 계약갱신도 좋고 증액을 하는 분들 어떻게든 전세를 살고 있는 전세 집을 안 나가고 연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70% 정도 증가했습니다. 왜 그러냐? 2023년에 전세 가격 떨어졌을 때는 나갔어요. 왜 나갔느냐? 지금이 전세가 예를 들어서 2억인데 나가면 1억 5천짜리가 있고 나는 연장 안 할래요. 빼고 집주인한테 1억 5천에 하자 그러면 집주인 안 할 거잖아요. 네. 연장 안 하고 나가서 1억 5천하고 5천만 원 다른데 코인을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면 되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연장합니다. 갱신 청구할 수 있는 분들은 청구하고요.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전세금 올려주고 눌러 앉아버립니다. 전세 매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매물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절대적인 매물 공급은 입주 물량인데 서울은 뭐 극감이고요. 네. 수도권 지역도 올해보다 줄어듭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전세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립니다. 네. 대출 규제도 있고 돈이 없다 그러면 집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월세? 그래서 반전세가 또 늘어납니다. 결국에는 이제 월세도 늘어나고 반전세도 늘어나고 전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천정부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국에는 월세가 올라가는 것도 임대료 부담이고요. 전세가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전세가 이게 1년, 2년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부족합니다. 지금 분양 물량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지금 안 나오는 물량들은 고스란히 2029년에 입주 물량 부족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2030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뭐 다이내믹하게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아니 건설 회사들이 알잖아요. 네. 지금 건설 회사들이 지금 공급 열심히 할 때입니까? 지금 목숨이 PF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공공택지에 3기 신도시 정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경기 인천권에서는 2029년, 30년 이후로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서울은 또 그나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매매 가격 밀어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푸느냐? 똑같은 얘기가 또 도돌이표입니다. 또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데 3기 신도시도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고 4기도 쉽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어떻게 해야지? 뭐 유일한 방법이라면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투입을 해서 재건축 재개발 우리 공공 재개발 할 테니까 1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 할 거야. 소유권 우리한테 신탁으로 넘겨. 왜요? 걱정하지 마. 니들이 하면 추가 분담금 5억 내야 되지. 우리가 공공에서 하게 되면 추가 분담금 없이 다 지어서 새 아파트 줄게. 소유권 당장 넘기겠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로 지어요? 안 되죠. 공사비. 그러니까 네. 동해 유전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유국이 되고 뭐 엄청나게 잘 살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없다. 무슨 자금으로? 지금 돈 할 때 많아요. 기본소득도 해야 되고요. 네. 뭐 25만 원씩 뭐 1년에 100만 원 정도 또 적어도 자영업자들 저소득층들 신혼부부들 청년들 돈 써야 될 때 무지하게 많습니다. 추경도 해야 되고요. 돈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다 안 하고 조합원들한테 돈 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돈 들어갈 때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 들어가는 돈 기본소득 포함해서 이 돈들이 결국에는 유동성이 또 결국에는 집값 밀어 올리는 이 악순환의 연속이고 이 전세 가격도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저는 해결 방법이 없지 않나. 그래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지방 살리기, 지방 건설사 살리기, 뭐 PF 해결, 결국에는 뭐 다 같은 문제라니까요. 해결. 결국에는 뿌리는 같아요. 같은 저는 문제죠.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국에는 지방 경쟁력, 지방이 잘 살아야 된다. 일자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제가 최근에 만난 분도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 구하려고 하는데 잘 안 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지방이라도 좋은 일자리만 있으면 대기업 일자리만 있으면 가겠다고 지금 알아보더라고요. 네. 서울에서도 지방에 일자리 많이 생기면 가는 사람도 많아요. 왜 꼭 서울에 살아야 됩니까? 네. 그래서 대기업 일자리들이 지방에 뭐 부산, 대구, 뭐 광주 또는 뭐 다른 지역이라도 광양도 좋고요. 뭐 여수도 좋고요. 생기면 고향이 있는 분들은 거기서 공부해서 취직하고 지방 우선으로 채용도 해주고 서울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좀 나이가 있거나 이직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내려갑니다.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면 저는 전세 시장도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지 안 되겠습니까? 공급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수요가 안정이 되면 충분히 안정이 된다. 그래서 문제는 결국에는 같은 문제다. 그래서 이게 1년, 2년 만에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발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내가 다 할 거야라는 욕심은 제발 좀 버리고 첫 단추 끼우는 게 중요하니까 지방 문제, 양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의 뭐 일자리 또는
뭐 대학교 또 대학 병원들 하기 위해서 첫 단추라도 잘 해가지고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완성할 수 있도록 저는 첫 단추, 두 번째 단추만 잘 끼워도 되니까 제발 내가 단추를 다 급하게 끼우려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 첫 단추 방향 설정 좀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임차인 보호 정책을 더 쓸 확률이 높은데 높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게 기름을 붓는 거 아닙니까? 기름 이게 붓죠. 더 전세가 막 더 올라갈 수도 더 있는데 올라갑니다. 우리 2020년 경험했잖아요. 그때 막 음아파트 전세 5억이 순식간에 10억이 됐거든요. 그냥 막 두 배. 시장은 자극을 할수록 네. 더 엇나갑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거는 백약의 무예 아닙니까? 사춘기 중학교 자녀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잔소리 해도 안 되고 잘해줘도 안 되고 용돈 줘도 안 되고 백약의 무예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 그 시기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막 얘가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화도 내고 할 텐데 그거를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 야단치면 뭐라도 집 나간다니까. 매라도 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때리는 순간 이제 대화 단절에 이제 네. 아예 그냥 문이 닫힙니다. 근데 이걸 안 때리고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또 다시 리바이벌 규제가 또 들어가고 임차인 보호 강화가 나오고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네. 민주당 니들 내가 너희들 이거 하라고 찍어준 거 아니야. 네. 세입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라고 찍어줬더니 도대체 뭐 하고 있어. 다주택자 규제나 풀고 지방 살리겠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일자리나 빼가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앞으로 잘 되기를 모든 국민이 다 바라야 되는데 그럼요. 네. 이게 참 이 여론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같은 것들 할 때 보면은 이게 장고 끝에 악수를 준다고 약간 그런 식의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나올까봐 나올 수 있고 저는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고를 제가 좀 드리고 싶으면 최근에 이제 물론 개인의 성향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도한 자신감은 저는 독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옛날 같으면 약간 국뽕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나치게 잘 된다 막 이런 거. 지나친 물론 지지자들은 이제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지고 싶고 저도 사실은 이재명 정부 진짜 잘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잘 되기를 바라는데 지나친 자신감과 과도한 민주당 뽕은 저는 주의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 2017년에 그랬잖아요. 막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네. 아우 박근혜 정부 진짜 일 못해. 우리는 달라. 우리가 집값 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 사지 마셔. 우리 네. 집값 안정하면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라고 했다가 집값 못 잡고 그렇죠. 엄청난 반발. 차라리 그렇게 말 안 했다면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고 나름대로 하는데 기다려라고 해서 진짜로 믿고 기다렸다가 배신감을 느낀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도한 기대감을 주지 말자. 안 되는 건 안 된다. 일기 신도시 3년 5년 만에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윤석열 정부도 사실 국민을 기망했잖아요. 네. 무슨 2027년에 착공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된다라고 기망하지 말고 오래 걸리는 거는 오래 걸린다. 빨리 할 수 있는 정책들 다주택자 규제 폐지 재초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빨리 전향적으로 하겠다. 정확하게. 그리고 지방 양극화 문제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서 차기 정부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명확한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해 준다면 또 우리 국민들이 맞네. 니들 정말 할 수 있구나. 정말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눈으로 한 개, 두 개를 보여준다면 저는 신뢰가 회복이 되고 믿고 기다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못 믿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인 또 투자나 재테크라는 채널이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 그럼 한 번 더 믿고 기다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번에 그래도 사놔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무주택자 확률이잖아요. 네. 확률인데 물론 이게 뭐 전문가들마다 인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뭐 제 말도 하나의 참고로 이제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확률에 베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다르고 집값 안정시키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양극화 문제도 없다라는데 베팅을 한다면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 이재명 역사적으로 뭐 MB, 박근혜도 사실 부동산 완벽하게 잡지를 못했잖아요. 노무현. 결국에는 정책으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야. 공급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책이 시장을 컨트롤하기 힘든 걸 본다면 똘똘한 지역들 적어도 인구를 분산하고 지방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우리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게 쉽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네. 그럼 확률로 바라보면 양극화 문제가 1년, 2년 만에 끝날까요? 지속이 될까요? 저는 지속된다고 봅니다. 일본 또 잃어버린 30년. 도쿄가 최근에 다시 고가 아파트들이 네.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뭐 자료를 보니까
상위 5% 고가 아파트 상승률이 서울이 1위, 도쿄가 5위 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오늘 또 나온 도쿄 뉴스 보니까 도쿄 집값이 이제 고가 아파트들 많이 올라간다라는 뉴스들이 나올 정도로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습 효과가 있는데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아예 못 하는 거고요. 돈이 있는 분들이라면 결국엔 똘똘한 지역에 사고 싶고, 돈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이재명 정부도 결국엔 서민 주거 안정이잖아요. 규제를 해도 생애 최초 돈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하겠다는데, 야 니들 LTV 80% 받으면 안 돼, 대출 받으면 안 돼, 니들 뭐 여러 가지 뭐 안 돼, 청약도 안 돼, 이렇게 할까요? 저는 모든 정책이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들한테 집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이분들은 예외, 규제를 하더라도 이분들은 예외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자녀가 있는 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청년들이라면 저는 내 집 마련해야 된다. 이게 기다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똘똘한 채 사시고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혜택 줍니다. 청약 물량들, 3기 신도시 본청약 물량들 앞으로 많이 나올 거잖아요. 네. 특별공급 물량들 좀 많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되, 저는 좀 바란다면 너무 신혼부부와 다자녀한테 너무 많은 올인 정책이 너무 몰빵을 해가지고, 요즘 모집 공고 내용 보게 되면 뭐 일반 그 공공 분양들은 일반 공급도 자녀가 있어야 된다. 특별 공급도 생애 최초도 뭐 결혼해야 된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사실 또 자녀가 없는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자녀를 출산합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을 특별 공급도 좀 나눠서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일부는 자녀가 없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 가점제는 저는 폐지하면 좋겠다. 좀 불공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양가족도 그게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좀 나눠서 신혼부부들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되 나머지 분들은 통장 납입 금액이라든지 뭐 공공분양하는 것처럼, 요즘 청약통장 해지를 많이 하니까 해지 안 하게 하려면, 내가 국토부 장관이면 저는 이거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월 25만 원씩, 일반 분양의 절반은 월 25만 원씩 납입해서 많은 분들 공공분양처럼 하고, 나머지 50%는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면 다 뺑뺑이로 추첨을 하겠다라고 하면 청약통장 해지 안 할 걸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희망을 가지고 내 집 마련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전 내 집 마련은 기다려서 절대 해결 못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뭐 떨어지는 구간을 노려서 사라라고 하고,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을 찾아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찾지? 저는 못 찾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우리 부인남도 떨어지는 구간에 가격 떨어지는데 거래량 늘어나는 구간을 찾아서 탁 들어가기가. 그리고 예전보다 달라진 게 그런 기간도 엄청 짧고요. 이제는 막 바로바로 막 반응을 그리고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가서 현장에 가보면 매물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점을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 준비가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 하십시오. 단 연끌은 안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잘 되는데 이제 다들 이제 집중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이제 5년이죠. 5년 동안 이제 잘 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현장 분위기부터 이제 앞으로 전망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소장님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